반갑습니다. 저희 한반도 평화연구원 시네토크 2018년 이제 공동체 주제로 하는 마지막 시네토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저희 영화 끝난 다음에 이 감독님하고의 대담 자리까지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아이 사실 작년부터 제가 이제 우리 시네토크 1년에 한 4회, 5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두운 영화는 가능하면 보지 말자. 그래서 지난 몇 해 동안 어두운 영화를 좀 피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어두운 영화는 아닐 것이다. 작품 제목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 영화는 어둡지만 저희가 이 공동체 문제로 시네토크를 진행하면서 한 번은 좀 직시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조금 용기를 내서 어둡지만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신동석 감독님 이 영화 소개드린 대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을 보이고 우리 독립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탔고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신작품들이 이렇게 초청되는 포럼에 초청되는 그런 영예를 아는 작품성은 아주 국내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은 작품인데 이 작품을 지금까지는 주로 용서와 애도 이런 각도에서 많이 해석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공동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작품 제목을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제목 때문에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신 감독님이 인디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여기 나오는 여성 배우 미숙 김여진 배우가 각본을 처음 보고 이거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신 감독님께서 그래도 이 제목이어야 되겠다 라고 하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제목에 부여하신 의미랑 각본, 감독 전부 하셨는데 이 작품 처음 만드시면서 생각하셨던 건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살아남은 아이를 연출한 신동석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매우 좋더라고요. 화창하고 그런데 약간 어둡고 힘든 영화를 보셔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은 저도 좋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김현수 배우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신 거는 살아남은 아이라는 제목을 딱 보면은 왠지 영화 내용 중에 살아나지 못한 그러니까 죽은 아이도 나올 것이며 그래서 굉장히 딱 제목을 보고 나서 대본을 보기가 꺼려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좀 그런 어둡고 힘든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대본을 못 보고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대본을 보고 나서는 좀 뭔가 그래도 위안을 받은 느낌이 들었고 대본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제 저한테 출연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한번 좀 다른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제목이 좀 좋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났고 그다음에 이 제목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기현이가 그러니까 아들 은찬이 죽으면서 살려낸 아이라는 설정을 좀 관객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거짓말로 밝혀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의미로 기현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살아남은 아이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다소 어두울
수도 있고 관객분들이 겁을 낼 수도 있는 제목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제목이 영화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두 번째 포인트, 그 살아남은 게 처음에는 그 자기 아들이 살렸구나 해서 살아남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진정으로 다시 살아내는 이렇게 살아 나오는 같이 세 명이 살아 나오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도 이 영화를 고르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스토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다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그 반전을 전후해서 살아남은 아이가 사실은 제목은 살아남은 아이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관계를 제가 공동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건 이 아이를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현이하고 아버지가 성찬 성철. 예, 성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기현이가 굉장히 참 어떻게 저런 짓을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다 알고 나서 보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대할까 할 정도로 대하지만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는 정말 지금 그 청소년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반응 앞에서 당황하고 그걸 못 읽어내는 걔네들의 언어를 읽어낼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상기되는 그런 출발이었는데 그 무뚝뚝하지만 굉장히 그 기현이를 돌봐주는 그 돌봄 속에서 기현이가 조금씩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기현이하고 그 성철의 관계, 그 성철이라는 모델이 사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스쿠터를 훔쳐가지고 거짓말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게 생각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관계에 대한. 이 영화는 성철과 미숙의 관점에서 사건이 보여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느낄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고요. 일단 기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제 성철과 미숙한테 어떤 보살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받는다, 어떤 자신의 결핍이 조금씩 채워짐을 느끼고 또 그러고 나서야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이런 관계가 결국에는 어떤 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를 저희도 항상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상대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 면에서 그 고통을 느끼고 나서야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철이 기현이 스쿠터를 훔쳤다는 걸 안 다음에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른스러운 정말 뭔가 무뚝뚝하지만 딱 포용해주는 태도로 그냥 용서해주는데 사실은 그 작은 용서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기현이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시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철이 그런 대사를 하죠. 이제 죄송해요 하니까 뭐가 했을 때 기현이 딱 이제 거기서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스쿠터를 훔친 거 말고도 자신이 미안한 부분이 죄송한 부분이 더 있다라는 것을 기현은 이미 그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서 굉장히 갈등이 그 관계 안에서 심했을 거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에 또 그때서야 느껴지는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현이 처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대한 거는 아마 그 기현이의 그 가정 배경,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직접 그렇게 받아보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성철이 기현이가 친구들 그런 애들 속에서 이렇게 당하고 추궁당하고 스쿠터 놓고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얘한테 필요한 건 어쨌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삶의 도구 라는 걸 이해해 줬다는 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 어른이 나무라고 그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른이 보내는 일차적인 반응이지만 사실 그 아이의 삶을 거기서 한 발짝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었는데, 성철은 굉장히 무뚝뚝했지만 말하기 좀 하지 말아라, 알았어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 그래서 그 기현이한테 가장 부족했던 것 중에 그 든든한 벽 같은 거, 본인이 이렇게 피하려고 할 때 그 기대고 피할 수 있는 벽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른, 사실은 저도 자식을 키우고 뭐 학생들도 이렇게 만나지만 내가 과연 어른답게 이 다음 세대와 대화하고 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뭔가 그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것을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이분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투박하고 언어가 없는 분인데 그 없는 몇 마디 언어로 그 기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 설정이 굉장히 그랬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그 감독님 모시고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결국 말한 것이 유일하게 기현이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이 그걸 막죠. 부모가 없었던, 그 부모의 보호벽이 없었던 고아처럼 지내는 기현이가 유일하게 그 진실을 말하고 죄값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참, 그게 해주는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사실은 기현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기현이가 그 자신의 기반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 어떤 10대의 특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족, 부모의 영향, 자장 아래 결국에는 좀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선택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어떤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부모도 있고, 또 준영이 같이 원래 과거에는 피해자였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진실을 덮는 쪽으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예전처럼 뭔가 아이들의 괴롭힘을 받기도 싫고 더 이상 그 골치 아픈 일로 자신이 거기에 끌어들이기 싫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것도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또 준영의 엄마를 보면 좀 더 태도가 명확해지죠. 그렇게 봤을 때 기현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그 자신의 근거가 없고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관객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그 가정하고 학교, 가정과 학교의 역할, 너무 리얼해서 너무 익숙한데 그걸 이렇게 거리를 두고 화면에서 보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를 한 발 더 이제 끌고 들어가서 공동체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던져보려고 만약에 이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어떤 대가를 치렀어야 됐을까? 아마 이 아이들은 이게 뭐 살인미수인가요? 살인미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에 의한 이 법률 용어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예, 폭행치사인데 이 폭행치사라는 전과가 자기 자식에게 남게 되는 것, 그걸 부모가 막는 것, 그걸 비난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지점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지점인데 내 아이가 폭행치사를 했을 때 그것이 끝까지 그 아이한테 그 낙인으로 남아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게 씻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오명이 되고 이 아이의 앞길을 망칠 것이다. 거기서 부모가 본능적으로 보이는 보호 본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라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는 가려질 수 있겠지만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배우고 살아갈까 라는 부분이 참 사실 공동체라는 것에 저는 뭐 서로에 대한 환대와 배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자체의 어떤 위험성도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폭력적인 어떠한 일들을 벌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사실은 그런 왕따라든가 어떤 희생양이 뭐 옛날에 마녀사냥부터 치면은 사실은 그게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안에 이미 내포된 어떠한 성질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 분리함으로써 내부에서 얻는 결속력 그런 것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더 다른 어떤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힘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건은 생길 수 있는 사건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뭔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뭔가 좀 놓치고 간다면은 이런 일들은 항상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냥 과실치사 법적인 것들 뭐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기현처럼 뭔가 다른 선택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 같이 가의 어떤 집단 중에 한 명으로서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은 기현만이 어쨌든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얘기하고 그런 게 지금 영화 안에서는 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마무리됐지만은 사실은 이 일을 겪은 준영이라든가 뭐 정석이라든가 다른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살아가는데 그리고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씩 떠올려 보겠죠.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태도를 어느 시점에서는 뭔가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청철과 미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뭔가 자신이 뭔가 조금 더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영이 엄마가 저는 이제 그 준영이 엄마가 준영이 그 기현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은찬이 엄마가 찾아왔을 때 아니 너도 그 친구들한테 당했니?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하필이면 그 집에 또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제가 크리스찬이라 자의식 때문에 그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을 수 있겠다.
거기에는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없었을까? 그 은찬이 엄마와 아빠의 상처를 조금은 다가가서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자기 자식에게 남기는 것이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까? 그런 부분을 아무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준영 엄마도 추후에 계속 고민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그 집에 뭐 십자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이 사실 이 영화라는 매체 그리고 서사라는 형식은 어떠한 굉장히 특수한 경험을 보여주죠. 이 성철, 미숙, 기현이란 세 사람이 겪어낸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적인 어떠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좀 더 보편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선택은 굉장히 다양하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